종이봉투에 담긴 노트북을 공개하는 신선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혁신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 침대는 과학이라는 파격적인 광고 문구로 업계 매출 1위를 고수한 가구 회사. 농구 선수에게 운동화를 제공해 전 세계에 제품을 알린 한 다국적 기업. 이들의 성공 비밀은 바로 마케팅 전략에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기업의 이미지를 남겨 제품 판매량을 올리는 마케팅 기법은 치열한 선거전에서도 적용되는데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적어도 뭐 1년 단위, 2년 단위, 길게는 뭐 10년 이렇게 끌고 가지만 이 선거 그 캠페인 또는 선거에서의 우리가 후보자를 마케팅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불과 몇 달 안에 아주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활동을 집중시킨다라는. 마케팅의 대가 필립 코틀러 교수는 정치 후보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운동의 마케팅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 잘 포장하고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비 대중의 구매를 호소하듯이 선거에 입후보한 정치인은 자신을 호감 있는 이미지로 메이킹해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선제로 치러진 13번의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왔던 약 80명의 후보자들. 이들은 그동안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치열한 선거 마케팅전을 선보여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70년사를 돌아봤을 때 선거 마케팅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리에서부터 뉴미디어까지 시대별 선거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매개체로 자신을 어필해온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선거 마케팅 현장을 되짚어봅니다. 미국이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던 192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선거의 당선자는 공화당 소속의 켈빈 쿨리지. 경쟁자였던 민주당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25.2%. 이는 미국 대선 역사상 득표차 2위의 기록입니다. 1,5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집권당 후보인 켈빈 쿨리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파격적인 선거 마케팅 전략을 꼽습니다. 당시 공화당 선거 캠프는 당내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던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 쿨리지처럼 미국을 쿨하게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켈빈 쿨리지 후보 개인과 유권자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시도합니다. 라디오가 이제 막 보급이 많이 된 상태의 시점에서 어떤 광장에 모여 있거나 집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설하고 뭔가 신문을 통해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아니면은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당시에 민주당은 뭘 공격했냐 하면 개인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공화당에 대해서 공격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마치 기존의 우리 싸움 하듯이 선거에서. 근데 여기 당시에 공화당 쪽의 이 쿨리지 후보의 참모는 개인의 이미지에 집중해서 뭔가 한 거예요. 자,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전략일 수 있죠. 서민적인 이미지를 준 거예요. 그로부터 28년 후 대한민국에선 최초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대통령 후보들은 시대별로 어떤 선거 마케팅을 선보였을까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이미지 그리고 강점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동시대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목소리로 전하는 라디오와 문자로 전하는 신문이 미디어 역할을 했던 그 시절엔 후보가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거리로 직접 나와야 했습니다. 다른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거리 유세를 하거나 이렇게 걸어갈 때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약수를 한다든지 그 장면들이 모두 요즘 같으면은 모바일에서 정보가 돼서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와 뭐 악수하자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더라, 뭘 먹는데 표정이 어땠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후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주로 거리 위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그 시절, 대선 후보들의 선거 마케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주권 국가로 처음으로 참여했던 국제회의인 제네바 회담이 열렸던 1954년, 국회에는 두 번째 개헌안이 상정됩니다. 첫 번째 개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통과시킨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또 한 번 개헌을 추진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유명한 4.4.5입 개헌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3선을 가능케 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년 후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초로 정당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맞붙게 됩니다. 보수 야권 세력은 민주당을 창당해 신익희 전 국회의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여당인 자유당은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을 후보로 지명합니다. 이렇게 제3대 대선은 여야가 정당 대결로 맞붙은 최초의 대선으로 기록되는데요. 집권당 후보인 이승만은 야당 후보들에게 친공, 친일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야당 후보들의 거리 유세전은 유권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한강 백사장에서 열린 신익희 후보의 유세에는 무려 30여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뭐이라고 별명으로 부르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나 프라파 전 세계 민주 선진 국가에서들은 대통령의 별명을 신부름뿐이다, 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서울 유권자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군중들이 야당 후보의 메시지를 직접 듣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든 진 풍경이 연출된 것이죠. 여야가 거리에서 팽팽하게 대립한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 역사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슬로건이 등장한 선거로 평가됩니다. 슬로건이란 주의, 주장, 강령 등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나타낸 짧은 어귀를 뜻하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위급할 때 집합 신호로 외치는 소리를 슬로건이라 부르면서 유래된 말입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거 슬로건이 등장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집권당인 자유당과 재선을 노리는 이승만 후보에 맞선 민주당이 당시 유권자들에게 전한 이 구호는 역대 선거 슬로건 중에서 가장 강렬한 문구로 평가됩니다. 반면 자유당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우며 갈아봤자 더 못 산다라는 구호로 맞섰습니다. 정당 간의 선거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거리 위의 선거 마케팅도 치열해졌는데요. 가게, 관공서, 외벽 등은 후보자 얼굴과 선거 공약으로 가득 찼고, 도로 위의 차량까지 선거 운동에 합세했습니다. 자유당은 남대문과 동대문에도 선전문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문화재 훼손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길 위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고 야당 후보는 조공함으로 재편됩니다.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마케팅 열기 속에 94%가 넘는 높은 투표율이 집계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연임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치러진 선거에선 현직 대통령에게 맞선 야당 후보의 활약상이 펼쳐졌습니다. 1948년 초대 대통령 선거는 재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진행되고, 1952년 발췌 개헌안 통과 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됩니다. 대한민국의 네 번째 선거이자 제2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기록된 것이죠. 정부의 대통령 선거일 발표 후 7월 19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과 함께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단 9일.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후보 측은 선거 벽보와 선거 사무원이 동원된 대대적인 거리 유세를 펼친 가운데 야당 후보 중 가장 적극적인 거리 유세를 펼쳤던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조봉암입니다. 농림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그는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 후보에 맞서 다각적인 선거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조봉암 후보는 거리 유세와 더불어 당시의 주요한 미디어인 신문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주적 외교와 노동자 이익 보장 등의 선거 공약을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며 유권자에게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대중 유세를 통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시기에도 신문 광고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상세한 정보를 대중 유세에서 다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 정보들을 챙겨보기 위한 용도로 필요한 거고요. 오피니언 리더랄까요? 의견 지도자들에게 주요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2대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제2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조봉암 후보의 존재는 국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남게 됩니다. 격동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내 1963년 헌법 개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창설됩니다. 사광욱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명선거 담화문을 발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 중립과 공정관리를 공개 천명했습니다. 과거 내무부의 부속기관이었던 선거위원회는 선거 사무 관리에 있어서 관권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민주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의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관리한 선거였습니다. 투개표 과정 중 선거 부정이 눈에 띄게 사라졌는데 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야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아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내 공천의 경쟁을 뚫고 박정희, 윤보선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5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두 후보는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와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까지 두 번의 대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윤보선 후보는 군정으로 병든 나라 민정으로 바로잡자는 후보와 함께 도심 곳곳을 누볐고 경제개발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박정희 후보는 민주공화당의 마스코트인 황소를 유세 현장에 직접 끌고 와 유권자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황소가 갖고 있는 친근한 이미지, 유권자들이 당시 농민들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전통을 쭉 이어받은 후보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황소를 직접 데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같으면 캐릭터로 만들어서 알리고 그랬겠지만 당시에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알린다는 게 지면이라든지 모바일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미디어들이 적합하지 않고 부족했던 시절이니까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대중 유세 현장에 황소를 끌고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박정희 후보가 약 120만 표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후보는 두 선거 모두 윤보선 후보를 이기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3선 개헌으로 세 번째 대통령 도전이 가능하게 된 박정희 대통령. 그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뜻밖의 라이벌을 만나게 됩니다. 야당인 신민당은 경제개발 성과를 발판으로
삼선에 도전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항마를 찾기 위해 새로운 인물 발굴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최초로 대통령 후보 경선제를 도입하는데요. 치열한 경선을 뚫고 신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주인공은 40대 기술원의 주자 김대중 후보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가 붙었던 그 선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대통령 선거랑 좀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3공화국이 출범을 하면서 새로 도입된 헌법에서는 역시 대통령을 2번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두 번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개헌을 추진을 하죠. 이제 한창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자신을 다시 뽑아줘서 이 경제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선거 구호였고, 이제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박정희가 당선이 되면은 이건 이제 독재로 간다. 50대 현직 대통령 박정희 후보와 40대 정치 신인 김대중 후보 간의 경쟁은 야외 유세 현장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유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유추하던 시절, 야외에서 울려 퍼지는 두 후보의 목소리는 당시 유권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섰을까요? 우선 박정희 후보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데 있어서는 뜻이 같았다. 왜 공산당들이 뒷전에 숨어서 교묘하게 이걸 이용을 했다. 실제로 가담해 못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아마 요 소리 들어보시면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성적인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시고 쉬고, 한마디 말씀하고 쉬고, 이게 전형적으로 사람 교육시키고 훈시할 때 쓰는 테크닉들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속도도 한 330음절, 1분에 한 330음절 정도 읽으세요. 올 한 해 동안 물가도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는 속출할 것입니다. 사실 그 김대중 후보 목소리인데, 요건 사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김대중 후보의 전반적인 특징은요, 감성의 호소를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김대중 후보가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박정희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제치고 3선 도전에 성공합니다. 1952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후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광장을 찾았던 대선 후보들은 전통시장이나 소외계층의 생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유권자와의 접점을 더욱 좁혀나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는 거리 위의 선거 마케팅도 진화했는데요. 선거 방식을 규율하는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등의 개별 선거법으로 운영되다가 1994년에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고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통합선거법 제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이 최초로 도입되었고, 후보자들은 신고할 필요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연설하며 적극적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돈은 묻고 입은 푼다는 구호 아래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데이지 꽃잎을 따며 수를 세는 한 소녀의 눈을 클로즈업하다가 갑자기 핵폭발이 일어나 버섯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을 보여주는 한 TV 광고.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딱 한 번 방영된 이 60초 광고는 당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소구 방식, 표현 방식이 뭐냐 하면 공포소구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소재와 대상과 공포라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요소를 그 대통령 캠페인의 광고에 활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냉전의 시대인 1964년 민주당의 린든 존스 대선 후보는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대 후보를 겨냥해 만든 베이직을 광고로 인해 사상 최대 표차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바야흐로 야외가 아닌 안방을 공략해야 하는 선거운동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1960년대라는 것은 이제 대중사회가 그 산업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되고 아주 뭐 본격적으로 이 대중사회로 진입해서 그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기거든요. 아주 커지고 있던, 특히 그 당시 이제 TV의 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금의 뭐 우리가 아는 웬만한 SNS보다 몇 배는 더 영향력이 있던 시절이죠. TV라는 자체가. TV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광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초로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정치 신인인 존 F. 케네디. 토론 당일 닉슨 후보는 논리적인 언변을 선보였지만 다소 초췌하고 굳은 표정을 보였고, 케네디 후보는 세련된 머리 스타일을 연출하며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라디오로 들었을 때는 닉슨이 워낙 말을 잘했기 때문에 우세했어요. 그래서 닉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계속 닉슨을 지지했는데 TV를 본 사람들 중에서 유권자들이 돌아선 거예요. 이 케네디를 이렇게 지지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비주얼의 효과예요. 그 케네디와 닉슨의 외모를 보면은요, 미소 지는 데서도 케네디는 똑같이 웃고 있지만 케네디는 눈이 웃고 있고요, 닉슨은 눈이 웃지 않아요. 어색하다는 거죠. 그만큼 연습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이고, TV 토론회를 보고 나서 오히려 역전해서 11만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후보의 첫 번째 토론이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은 요인이 되었고, 닉슨은 훗날 회고록을 통해 외형적인 이미지가 커다란 역할을 하는 TV 토론의 부작용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야외가 아닌 안방의 TV 브라운관을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과 인성을 검증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987년 거리 위로 뛰쳐나온 국민들은 신군부하의 대통령 간선제를 철폐하고 소중한 한 표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 마케팅은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TV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후보들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최초로 발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득표율 예상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전문가와 TV 방송 경력자 등이 선거 마케팅 전문가로 영입되면서 유권자를 소비자로 설정하는 상업 광고 이론도 본격적으로 차용됩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서 선거 유세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던 연설회가 16년 만에 부활했고, 연설회에서 후보자가 한 말은 TV 뉴스를 통해 전국의 안방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고 또 유권자들이 안방에 앉아서 이렇게 연설을 듣게 된 것도 바로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9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후보자 방송 광고가 최초 도입되면서 대선 후보자들은 TV 광고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당시 TV 광고는 편당 4천만에서 5천만 원, 광고비는 1회 방영에 2천만 원의 제작비가 소요되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유력 후보자에게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3대 대선과 제14대 대선 당시 TV 토론회 개최에 여론이 있었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기피해 무산됐고 이후 토론회를 의무화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살리기가 최대 쟁점이었던 제15대 대통령 선거. 새로 도입된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와 공영방송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안방을 찾아가면서 선거운동 양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IMF 구제금융에 따라서 먼저 외화 수급의 안정을 바로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국민소득 80불 시대에서 국민소득 10,000불이 넘는 시대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여러 가지 긴축이 되면서 굉장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국민들, 특히 근로자 모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 말하자면 고통을 분담하자고 요구할 때 그와 같은 도덕성이 있어야만 따를 것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확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약 10,000개의 벤처기업을 매년 늘려서 50만 내지 80만을 하면 5년 동안에 한 250만 내지 400만의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대 고령의 나이로 대통령 선거에 4번째 도전장을 내민 김대중 후보. 그는 노쇠하고 고루한 이미지를 씻어내고 활기찬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대중가요를 개사한 TV 광고를 선보이며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TV를 활용한 이미지 쇄신 끝에 막강한 라이벌이었던 이회창 후보를 약 1.53% 차이로 앞서며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인상적인 TV 광고로 손꼽히는 건 노무현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광고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선보인 선거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의 눈물과 상록수입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파격적인 광고였어요. 대선에 나왔던 후보자들이 했던 광고라는 거는 나는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강조되는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광고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빠져 있으면서 대신 뭐 기타를 치면서 상록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눈물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감성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감성적인 접근이 의외로 그 시대를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 예를 들면 그때 386 세대가 그 당시에는 될 텐데 그 세대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소구를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간에 같이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겪었던 것들, 그 다음에 넘어왔던 어떤 민주화 과정들에서 같이 싸웠던 부분들이라든지 연대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 감성적인 그 톤 안에 메시지를 다 담았다는 거죠. 2007년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명박 후보는 욕쟁이 할머니라는 인물을 내세운 광고를 선보였는데요. 이명박 후보가 국밥을 먹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욕쟁이 할머니 광고는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욕쟁이 할머니가 대신 호통을 치는 컨셉으로 구성된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경제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민생, 그 다음에 아주 친서민 이런 이미지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좀 동해서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TV를 통해 안방을 점령한 대선 후보들의 이미지 마케팅은 유권자들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면서 진화해 나갔고 유권자는 더욱 적극적이며 개성적인 방식으로 대선 후보에게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천년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 경선제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비 선거제를 참고한 국민참여 경선제는 후보자 선출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 경선 제도를 말합니다. 대선 후보 선출권이 당 총재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로 이양된 것인데요. 당시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권자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 제도를 통해 당내 1위를 달리던 이인재 후보를 꺾고 노무현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치인 팬클럽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참여 경선제도 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 돌풍의 원동력 중 하나로 노무현 후보 지지자 모임인 노사모가 꼽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팬클럽의 1세대는 1980년대에 활약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민주산악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새시대 새정치 연합청년회를 거쳐 2002년 본격적인 정치인 팬클럽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은 대선 후보와 유권자 간 쌍방향 소통의 시대를 열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수동적인 대중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무관심 대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다른 계기가 돼서 정치에 참여하는, 말하자면은 이전까지는 정치 과정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외연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인터넷 공간을 통해 팬클럽 문화는 정치 분야로 영역을 키워 팬덤 정치가 탄생했고 선거 마케팅의 환경과 전략도 변화했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기록한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두드러지는 정치적 행보, 그리고 소통하는 리더십의 배경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NS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상대 후보보다 많은 네트워크 친구를 만들어 선거 기간 동안 공동체 의식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희망과 비전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징을 활용해 유권자 참여의 장을 만들었는데요. 또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유권자에게 권위 없는 모습으로 친구처럼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때 오바마의 SNS의 소통에서의 핵심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오바마의 사진사입니다. 오바마가 정리해줬던 원칙 하나는 자기 주변에 있도록 해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진 찍도록 해준 것뿐입니다. 그거죠. 예, 그 사진사가 오바마한테 만약에 스탑, 당신 여기서 대통령님 지금 약간 옆으로 좀 가시고요. 지금 잠깐 거기서 스탑. 예,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와주세요. 이랬다면은요, 오바마의 SNS 소통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연출을 할 수 있었겠죠. 스스로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스스로 연출한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오바마인 거예요. 이렇게 SNS를 활용한 오바마 후보의 당선 이후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선 후보들의 마케팅 전략이 활발히 전개되는데요. 2016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해 선거 자금을 확보하거나 ICT 기술을 활용해 선거 유세를 하고 유세 현장을 SNS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인터넷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MZ세대 유권자와의 교감을 시도했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시간 개표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후보자의 신상 정보와 공약을 집으로 배송되는 선거 공보뿐만 아니라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후보자와 직계 가족의 재산 공개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후보자의 세금 납부 실적, 병역 사항과 전과 기록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러한 후보자의 신상 자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고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선거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등장하는 후보자 간 비방이나 폭로, 네거티브 등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통령 선거 제도는 달라졌고 후보자들의 마케팅 전략도 진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도 변화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양한 표정으로 다채로운 공약과 비전을 제시할 대통령 선거 후보들. 이들이 내세우는 선거 마케팅 전략을 현명하게 분석하고 슬기로운 투표 생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전이 맞다라면 거기에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겉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들 많은 방송에서나 아니면은 광고든 뭐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이든 이런 걸 통해서 전달되는 이미지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걸러서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 자체가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두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저와 같은 기존의 50대 같은 이런 제의 세대들의 내 경험을 갖고 지금 컨설팅을 하거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내가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통을 하는 분이 나온다면 아마 진정한 또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선거가 됐든 아니면 세계 정말 대통령 선거에서도 회자될 수 있는 어떤 큰 모멘텀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지 후보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으로 소속 정당이나 주의 평가보단 인물과 능력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요구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주어진 공약만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약을 오히려 후보에게 제시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그런 것들을 후보가 또 받아들여서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훨씬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익을 끌어내기 위한 과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한 허위 광고와 과장 광고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입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폐단을 막기 위해 ESG와 윤리 경영 등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과 정당이 내세운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의 권리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선거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선거 마케팅 문화는 필수적입니다. 정당은 뛰어난 자질을 가진 후보자 공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후보자는 합리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며 정정당당한 선거 마케팅전을 펼쳐야 합니다. 팬심에 좌우되고 감정에 좌우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자기가 어떤 공익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주목하기보다는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그러한 선호에 좀 휘둘릴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거는 또 분명하죠. 과대 광고도 많고 과장 광고도 많고 가짜 뉴스, 허위 정보도 굉장히 많고 역정보도 많고 이런 굉장히 정보가 복잡한 이 정치의 영역에서 그나마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신의 어떤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판단을 잘 귀 기울여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실감해 왔는데요. 그러기에 2022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기업가 밀턴 허쉬는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광고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최고의 선거 마케팅이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공약과 정책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선거 마케팅으로 유권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기대합니다.